호화로운 호텔의 신부 대기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윤희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손은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췄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느끼는 충격의 깊이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것은 오늘 그녀와 평생을 약속하기로 한 박민준의 목소리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이복동생 서지아의 교성이 뒤섞인 소음이었습니다. 윤희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쪽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눈앞에 그려질 만큼 적나라 했는데, 민주는 서지아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서윤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지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서진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려는 치밀한 음모를 담고 있었고, 민주는 윤희와의 결혼을 발판 삼아 그녀가 가진 지분을 모두 빼앗은 뒤 서지아와 함께 그룹을 장악할 계획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윤희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처연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소에 가까웠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기껏해야 탐욕스러운 거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는데,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정 어린 시선과 파혼당한 여자의 비참한 꼬리표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덮으려 할 것이고, 민준과 지아는 교묘하게 빠져나가 피해자인 척 연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대기실 입구에서 멀어졌고,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그녀의 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은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우아한 서진그룹의 인형 같은 상속녀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VIP 구역의 가장 안쪽 소파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M그룹의 총수 강태욱이었으며, 서진그룹과는 오랜 경쟁 관계이자 적대적인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강태욱은 지루하다는 듯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무심한 눈빛으로 결혼식장에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도박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긴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태욱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욱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고, 흥미롭다는 듯이 다가오는 신부를 응시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앞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오만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입에는 비웃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 왜 식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장인 자신에게 왔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윤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며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지아의 배신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동정을 구하는 대신 태욱이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진그룹의 치명적인 약점과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넘길 테니 오늘 이 결혼식을 망치고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욱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윤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윤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그녀의 눈 깊은 곳을 탐색하듯 바라보았고, 윤희는 그의 뜨거운 천과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제안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평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유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서진그룹의 영예가 이런 도끼를 품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녀의 모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단순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윤희는 그 위험한 거래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은 만족스러운 듯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계약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윤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로비에 문이 열리고 식장 입장을 준비하던 민준이 초조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되어야 할 윤희가 가장 위험한 적수인 강태욱의 품에 안겨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태욱의 목에 팔을 감고 그에게 매달리듯 입을 맞추었고, 태욱은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숨결을 탐닉했습니다. 태욱의 입술은 거칠고 뜨거웠으며 윤희는 그와의 키스를 통해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는데, 그것은 달콤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서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모습이 윤희의 시야 가장자리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태욱에게 더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놓아준 뒤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향해 싸늘한 조소를 날리며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마치 승리자가 전리품을 과시하듯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희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태욱과 함께 식장을 빠져나갔고 뒤로 남겨진 혼란과 파국은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태욱의 리무진에 타는 순간까지 윤희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옆에 앉은 윤희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는데 방금 전의 열정적인 키스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손수건을 던져주며 입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닦으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거울을 보며 번진 립스틱을 닦아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태욱의 사저가 있는 교회로 향했고 윤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오늘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을 동시에 잃었지만 대신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태욱은 침묵을 지키며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윤희는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그와의 위태로운 동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태욱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가져오겠다고 한 정보의 가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희는 태욱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대답이 마음에 든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차는 거대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는 숲속의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고 웅장했는데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은 이곳이 평범한 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희는 압도적인 저택의 위용에 잠시 주춤했지만 태욱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의 뒤를 따랐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윤희에 대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욱은 집사에게 윤희를 손님방이 아닌 자신의 침실 옆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말에 집사는 물론 윤희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윤희를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시하에 두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였고 동시에 외부에는 그녀가 자신의 여자임을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의도를 파악하고 순순히 따르기로 했지만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윤희는 화려하지만 삭막한 방 안을 둘러보며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내려다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했고 민중과 지아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욱이 들어왔는데 그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서명하라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고 가혹한 조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태욱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서진 그룹을 무너뜨린 후 그녀가 얻게 될 이익의 상당 부분도 태욱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망설임 없는 그녀의 태도에 다시 한번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태욱은 서명된 계약서를 챙겨들고 방을 나가려다 멈칫하며 윤희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에 대비해 푹 쉬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도끼를 품은 맹세의 눈물이었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지옥을 선사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고요에 잠겼지만 태욱의 서재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는 윤희가 넘겨준 정보들을 검토하며 서진 그룹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라 꽤 쓸모있는 패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와의 게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윤희는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입술에 남아있는 태욱의 감촉이 되살아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불장난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그 불길 속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윤희에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지만 그녀는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온기를 거부하듯 돌아누웠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침구,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서늘한 향기는 이곳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이 아니며 이제는 돌아갈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윤희는 무겁게 내려앉은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은 가셨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허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마주했고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안색의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나오자 방 한구석에 정갈하게 놓인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태욱이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색감은 배제된 모노톤의 심플한 정장이었지만 소재와 마감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태욱의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옷을 갈아입으며 옷감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촉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진 그룹의 버림받은 딸이 아니라 강태욱이라는 위험한 남자의 파트너로서 그를 마주해야 했고 단 한순간의 나약함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집사가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1층의 다이닝 룸이었는데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이미 태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경제 뉴스를 훑어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윤희가 들어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주저없이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그 소리에 태욱의 시선이 비로소 태블릿에서 윤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듯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예리한 빛은 여전히 살아있어 윤희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브런치 메뉴가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음식의 온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태욱은 컵을 내려놓으며 윤희에게 간밤에 잘 잤느냐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며 덤덤하게 대답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 설쳤지만 덕분에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받아쳤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가 싫지 않은 듯 입계의 묘한 미소를 띠며 식사를 시작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윤희가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윤희 역시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오가는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치열한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태욱은 윤희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밀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서랍에서 어젯밤 윤희가 서명한 계약서를 꺼내들었고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서진 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물으며 만약 그것이 시시한 찌라시 수준이라면 계약은 즉시 파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희는 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남몰래 모아온 아버지와 박민준의 이중장부 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진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른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욱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는데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표정이 점차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은밀한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단순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욱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윤희를 바라보며 이 정도 정보라면 검찰에 넘겨도 서진 그룹을 공중분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굳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물었는데 윤희는 법의 심판보다 더 잔혹하고 철저한 파멸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와 민준이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어둠을 발견하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 내뿜는 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앞에 서서 위압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태욱은 손을 뻗어 윤희의 턱을 들어 올리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앞으로 자신의 지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되며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약혼녀로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서진그룹과 박민준이 윤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당분간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지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는 그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태욱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희의 신변 보호와 새로운 신분 세탁을 지시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욱은 윤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소유욕이 묻어나는 강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욱의 저택은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정보원과 변호사들이 드나들며 윤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희는 서재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그들의 회의를 지켜보며 때때로 필요한 정보를 보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욱의 부하들은 처음에는 윤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기억력에 점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복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씁쓸하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꼈고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욱은 윤희를 불러내어 테라스로 나갔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저택의 정원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건네며 내일 있을 자선 경매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곳이 윤희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박민준과 그녀의 이복동생 서지아도 참석할 예정이었기에 윤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수의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두려우냐고 물었지만 윤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고 오히려 그들을 마주할 순간이 기다려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노을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태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위험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내일 입을 드레스와 장신구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 누구보다 빛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희가 단순히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강태욱의 여자로서 그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박민준에게 주는 최고의 모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깨달으며 그가 왜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불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괴물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오히려 그 괴물성이 그녀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희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내일에 대한 긴장감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박민준과 서지아가 자신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보았는데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희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태욱의 낮게 깔린 목소리와 차가운 손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계약은 분명 비즈니스였지만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윤희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에 홀로 남은 태욱은 윤희가 넘겨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나타난 숫자들이 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윤희에게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는데 그녀가 가진 잠재력과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도끼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윤희의 사진을 꺼내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고 내일 벌어질 쇼가 꽤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윤희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 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는데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들이 도착해 윤희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윤희는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으며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는데 화려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헤어스타일은 그녀의 청순했던 이미지를 지우고 고혹적이고 도도한 여인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준비를 마친 윤희가 로비로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태욱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태욱은 말없이 윤희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고 윤희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연인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오늘 밤은 그녀가 주인공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말했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전장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첫 공식 석상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윤희가 마주한 현실은 강태욱의 저택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신부도 화려한 파트너도 아닌 그저 검증받아야 할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태욱은 그녀를 자신의 공간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방관자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훔쳐볼 뿐 누구도 먼저 말을 걸거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임이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넓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정이 아닌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태욱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인 한 실장은 윤희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그는 그녀가 서진그룹에서 보낸 스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찌라시 수준의 정보들만 전달하며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려 애썼습니다. 윤희는 그의 유치한 견제에 맞대응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은 태욱의 서재에 꽂힌 방대한 양의 경영 서적과 과거 M그룹의 인수합병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태욱의 사업 방식과 사고 패턴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해야 할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욱은 윤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책상 위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담긴 태블릿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 파일은 박민준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자금 세탁 루트로 추정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서진 그룹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복수의 의지가 있다면 이 암호를 풀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이 걸린 시험대였으며 만약 실패한다면 이 저택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복수 또한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윤희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응시했는데 수많은 숫자와 알파벳의 무작위한 나열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박민준의 평소 습관과 강박적인 성격을 떠올리며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겉으로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유치한 나르시시즘과 미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윤희는 그가 사용할 만한 키워드들을 조합해 나갔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태욱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윤희는 그 시선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문제 해결에 몰두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윤희의 손끝이 멈추었고 그녀의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는데 마침내 복잡하게 얽혀있던 암호의 실타래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박민준이 사용한 암호키는 다름 아닌 그가 처음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날짜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곡의 악보 번호를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욱을 바라보았고 태욱 역시 모니터에 뜬 결과물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수십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도 알아내지 못했던 결정적인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경계심 대신 흥미와 인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윤희가 찾아낸 정보가 박민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그 어떤 찬사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천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한 실장조차 윤희를 대하는 태도에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고 고용인들도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더 이상 윤희를 방치하지 않고 주요 회의나 전략 수립 과정에 그녀를 참여시켰으며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며 서로의 지성과 직관을 공유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동지애는 점차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이 냉혹한 사업가에 가면 뒤에 숨겨둔 고독과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되었고 태욱 역시 윤희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욱은 윤희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자 박민준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무대였기에 그를 무너뜨리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이번에는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박민준의 가면을 벗겨버릴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태욱에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욱은 식사를 마친 후 윤희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비밀 금고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가 수집해온 징휘한 보석과 예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열장 한가운데 놓인 붉은 루비 목걸이를 꺼내 윤희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는데 차가운 보석이 피부에 닿는 순간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욱은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목걸이는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내일 밤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윤희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고 윤희는 거울 속 태욱의 눈빛에서 강렬한 소유욕을 읽어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태욱과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태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으며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내일 있을 결전을 위해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태욱의 서재에서는 은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한 실장은 박민준 측이 윤희를 납치하기 위해 뒷골목 조직과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태욱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고 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려는 자들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윤희의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박민준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욱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윤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드레스룸에서 태욱이 골라준 짙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신부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품은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태욱이 들어와 그녀의 뒤에 섰고 두 사람은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화려하고도 잔혹한 쇼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는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 온기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서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저택을 뒤로 한 채 윤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태욱은 그런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파티장을 피로 물들일 계획이었고 그 중심에는 배신당한 신부 서윤희가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한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은 마치 별천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입구에 깔린 붉은 카펫 위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네로라 하는 정적의 거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M그룹의 총수 강태욱이 파혼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윤희와 함께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입구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통제를 받으며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태욱의 팔짱을 끼고 들어선 윤희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억하던 순종적이고 유약한 재벌가 영예의 이미지를 완전히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냈고 목에서 붉게 빛나는 루비 목걸이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핏방울처럼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태욱과 발을 맞추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오만함이 깃들어 있어 마치 여왕의 귀환을 보는 듯 했습니다. 태욱은 그런 윤희를 에스코트하며 주변을 위압적인 시선으로 일별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한 채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투자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부리던 박민준과 서지아는 입구 쪽의 소란에 고개를 돌렸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지아는 질투와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그들이 짓밟았다고 생각한 윤희가 가장 강력한 남자의 옆에서 보란 듯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준은 윤희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태욱이 소유한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값비싼 물건임을 알아보고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단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자신을 노려보는 두 사람의 시선을 느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태욱과 함께 행사장 중앙으로 이동해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복수는 단순히 화려한 등장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태욱이 소개해주는 기업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그녀는 민준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인 최 회장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윤희는 우아한 미소를 띠며 최 회장의 관심사를 화제로 올린 뒤 교묘하게 민준의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재정적 리스크와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넌지시 암시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뱉는 말들은 겉으로는 업계의 동향을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지난밤 태욱의 태블릿에서 확인한 치명적인 팩트들이 숨겨져 있어 최 회장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멀리서 최 회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는데 윤희가 자신의 밥줄을 끊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칠게 윤희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최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은 윤희의 팔목을 낚아채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는데 그녀가 감히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려 든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고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민준을 더 자극하여 그가 공공장소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민준의 위로 드리워졌고 태욱의 강철 같은 손이 민준의 손목을 움켜쥐었는데 그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력했습니다. 태욱은 민준을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는데 민준은 태욱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욱은 민준의 손목을 거칠게 내팽개치며 다시 한번 윤희에게 접근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대가는 손목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태욱은 겁에 질린 민준을 뒤로하고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이자 M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윤희가 앞으로 M그룹의 비호 아래 있을 것이며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강태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서진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예감했고 그 자리에서 민준과 지아는 철저하게 고립된 패배자가 되어 비참함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단단한 어깨에 의지하며 그가 만들어준 보호막 안에서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과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윤희는 태욱의 옆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태욱이 보여준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그 순간은 계약 조건에 명시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의 분노는 0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뜨겁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경매에 나온 물품 중 민준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부지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버리며 그를 경제적으로도 압박했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분루를 삼켰지만 태욱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윤희에게 고개를 돌려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고 윤희는 보란듯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뒤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호기심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고 윤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신부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탄 후 긴장이 풀린 윤희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자 태욱은 말없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오늘 윤희가 보여준 대담함과 기지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는데 칭찬에 인색한 그로서는 파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윤희는 문득 태욱을 돌아보며 오늘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었던 아까와 달리 묘하게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암시하며 윤희가 자신의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말에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고 태욱 역시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는데 윤희는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내일부터 닥쳐올 민준의 방역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했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손을 꽉 잡으며 끝까지 함께 갈 것을 무언으로 약속했고 윤희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태욱은 피곤해하는 윤희를 위해 직접 방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쉬움이 감돌았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푹 쉬라고 말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윤희는 용기를 내어내어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혼자 있기 무섭다는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태욱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정욕보다는 깊은 애정과 위로가 담긴 스킨십이었고 윤희는 닫힌 문 뒤에 서서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며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편 파티장에서 쫓겨나듯 나온 박민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차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핸들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윤희와 태욱에 의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당장 윤희를 납치해 오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태욱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해도 빈틈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그 빈틈을 노려 그녀를 인질로 삼는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윤희는 침대에 누워 태욱이 남긴 온기를 되새기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거둔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태욱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남녀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선 경매 행사 이후 며칠 동안 태욱과 윤희의 주변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철저한 보호 속에 지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일만큼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태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방문을 고집했습니다. 태욱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최정계 경호팀을 붙여주었지만 윤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다는 이유로 납골당 내부로는 혼자 들어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골함 앞에 선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을 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윤희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품속에 있던 비상호출기를 누르려 했지만 사내들의 완력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윤희의 손발을 결박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는데 대기하고 있던 승합체 그녀를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덜컹거리는 충격 속에서 윤희는 공포에 질리기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는데 지금 당황하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목을 조이는 밧줄의 매듭을 더듬으며 자신이 납치된 경로와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했고 태욱이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고 창밖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목적지가 인적이 드문 항구 근처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태욱은 경호팀장으로부터 윤희의 신호가 끊겼다는 보고를 받고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 온 악기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태욱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상황실로 이동하여 윤희의 마지막 위치와 주변 CCTV를 분석하라고 고함쳤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수상한 승합차의 이동 경로가 파악되자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사설 기동 타격대를 소집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겠다는 태욱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직접 차를 몰고 놈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폐창고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에 도착한 승합차에서 끌려내린 윤희는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콜록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몰골의 박민준이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며칠 사이 그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윤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네가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었냐고 소리쳤고 옆에 있던 서지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통 속에서도 민준을 노려보며 비웃음을 날렸는데 이런 짓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며 태욱이 오면 너희는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민준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민준은 윤희를 인질로 삼아 태욱에게서 뺏긴 돈과 지분을 모두 되찾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태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세단 한 대가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차는 정확히 민준의 부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들이받았고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운전석 문이 열리며 강태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을 선고하러 온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당황한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덤벼들었지만 분노에 찬 태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욱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는데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놈들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전진했습니다. 총을 꺼내려던 놈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달려드는 놈의 명치를 걷어차는 그의 움직임은 잔혹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피를 뒤집어 쓴 태욱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부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제 서 있는 사람은 태욱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민준뿐이었습니다. 태욱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 쇠파이프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민준은 다급하게 윤희를 일으켜 세워 흉기를 그녀의 목에 겨누며 다가오지 말라고 발악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고 감히 내 여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내 놈의 목은 몸통에서 분리될 것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준이 주춤하는 사이 태욱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혀 민준의 팔을 쳐내고 윤희를 자신의 품으로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그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에 꽂혔고 민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놓은 뒤 쓰러진 민준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윤희가 달려와 태욱의 팔을 붙잡으며 이제 그만하라고 말리지 않았다면 민준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묻은 손을 멈췄고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민준이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태욱의 부하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욱은 민준을 경찰에게 넘기라고 짧게 지시한 뒤 윤희에게로 몸을 돌려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윤희의 손목에 난 붉은 멍 자국과 터진 입술을 본 순간 태욱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고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 없이 윤희를 와락 끌어안았는데 그의 팔에 들어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윤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희의 귓가에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자신은 괜찮다고 그를 위로했고 비로소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얇은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번쩍 안아들고 창고를 빠져놓았고 윤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긴장이 풀려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윤희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역시 태욱이었습니다. 그는 핏자국이 묻은 셔츠도 갈아입지 않은 채 윤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윤희가 깨어나자 안도감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다시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엄명하며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세상 전부를 적으로 돌려서라도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손은 더욱 단단하게 얽혔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민준과 지아의 체포 소식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금 서로의 존재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에 한 실장이 병실로 찾아와 박민중과 그의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태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고 말하며 그녀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윤희는 링거 바늘을 뽑아내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빛은 납치되기 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자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태욱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욱과 윤희는 곧바로 서진 그룹을 무너뜨릴 최종 작전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준이 납치를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통화 녹음 파일과 자금 이체 내역을 확보해둔 상태였고 윤희는 이사회를 소집해 아버지의 해임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는데 태욱은 윤희에게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고 반문했고 태욱은 그런 그녀를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맑게 갠 하늘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명확해졌는데 그들은 이제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탄 차량을 선물하며 다시는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윤희는 차 열쇠를 받아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태욱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열릴 서진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그들의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었고 그곳에서 모든 악연을 끊어내리라 결심했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서윤희라는 이름의 독립된 주체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서윤희의 폭로로 인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방탄 세단이 로비 앞에 멈춰 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곳을 향했고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욱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핀 뒤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고 내리는 윤희의 모습은 비장함을 넘어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교계의 꽃이 아니라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희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지만 태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투명한 유리관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지금부터 그들이 마주해야 할 곳은 피만 튀지 않을 뿐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낮게 속삭였지만 그 말 속에는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암시가 섞여 있어 윤희의 마음을 묘하게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금은 사사로운 감정보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배신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우선임을 상기했습니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경호원이 도열해 있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회의실 안은 이미 주주들과 이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탁했는데 단상 중앙에는 서 회장과 박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애썼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려던 찰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윤희와 태욱이 들어섰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은 윤희를 노려보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고함을 쳤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태욱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준비해온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담담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라 서진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윤희는 손짓 한 번으로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윤희가 해독해낸 이중장부의 내역과 민준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구체적인 숫자와 증거들이 공개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윤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지난번 납치 사건 당시 태욱의 부하들이 확보한 민준의 사주 녹취록과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윤희를 납치해 지분을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고 서 회장 역시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일궈놓은 회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더럽힌 당신은 더 이상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해임안을 즉각 상정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윤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욱이 그 앞을 가로막자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태욱은 민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고 싸늘하게 비웃었고 때마침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준과 서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 회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를 부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쓸쓸하게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회의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윤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은 대주주로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들은 윤희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며 만장일치로 그녀를 지지했고 서진그룹의 경영권은 드디어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태욱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의 성장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윤희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적들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가족사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조용히 다가와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었는데 그의 따뜻한 온기가 윤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에게 기대어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태욱은 당신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태욱이 나서지 않고 윤희가 스스로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서진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 모습은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태욱은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이제 그녀가 자신의 보호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동시에 그와 윤희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태욱의 표정은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한 말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태욱과의 계약서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모든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약속대로 그의 곁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욱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가 자신을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나 흥미로운 장난감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감히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태욱 역시 윤희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처음 계약할 때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찾으려다 윤희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손을 멈췄는데 자신의 습관마저 그녀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는 어느새 저택에 도착했고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공기 중에는 이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포크를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태욱에게 이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내일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욱의 손이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무덤덤한 반응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태욱이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태욱은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식사 자리는 무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옷장에 걸린 화려한 드레스들과 태욱이 사준 선물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태욱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매달릴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가방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태욱의 얼굴이 아른거려 밤새 뒤척였고 그것은 태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태욱은 윤희가 없는 텅 빈 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윤희는 트렁크를 끌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는데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태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마 인사를 하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메모 한 장만을 남기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배웅했고 윤희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순간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거울 속에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오열했습니다. 한편 태욱은 윤희가 떠난 뒤 방에 들어가 그녀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태욱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계약서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으며 윤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욱은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달려가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굉음과 함께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윤희를 절대 놓칠 수 없었고 설령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다짐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스포츠카의 엔진 배기음은 마치 강태욱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변하듯 거칠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장애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백미러로 보이는 자신의 표정이 낯설 만큼 절박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가 떠난 지 불과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 시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채색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가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차체를 급격하게 꺾었는데 타이어가 마찰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윤희를 잡아야 한다는 이명만이 들렸습니다. 한편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윤희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희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욱과 함께했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기억들이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의 굉음이 들려왔고 기사님이 놀라 소리치는 순간 검은색 스포츠카가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택시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멈춰섰고 윤희는 충격으로 앞좌석 시트에 몸이 쏠렸다가 다시 튕겨 나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든 윤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오는 태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가 풀어헤쳐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야성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태욱이 택시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의 뜨거운 숨결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희의 손목을 낚아채며 당장 내리라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에게 이끌려 택시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고속도로 갓길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손을 뿌리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태욱은 대답 대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너무나 따뜻하고 단단해서 윤희의 모든 저항 의지를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욱은 윤희의 등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다시는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듯 속삭였는데 그 말은 계약 조건 따위가 아니라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핸들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차를 돌려 저택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해변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달리 묘한 안락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윤희는 곁눈질로 태욱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테라스로 데려가 난간에 기대게 한 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윤희가 서명했던 계약서였고
태욱은 윤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 허공에 날려 보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려 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눈을 크게 떴는데, 태욱은 이제 우리 사이에 종이 쪼가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며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내 계획의 변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욱의 눈빛은 깊고 진지하여서 윤희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참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순간 태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욱은 윤희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었던 쇼맨십이나 욕망에 찬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영혼을 나누는 듯한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고, 윤희는 그 달콤함에 취해 세상이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탐닉하며 그동안의 불안과 오해를 씻어냈습니다. 태욱은 입술을 떼고 윤희의 이마에 맞대며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평생 내 곁에 있어달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윤희는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은 그녀를 다시 한번 깊게 품에 안았습니다. 1년 후 M그룹과 서진그룹의 합병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서윤희는 M그룹의 공동의장이자 서진의 대표로서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태욱과 함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두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배신당한 신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남편인 강태욱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욱은 연설하는 윤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여전히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욱은 윤희의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테라스로 빠져나왔는데,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희는 감옥에 있는 박민준과 서지아가 서로를 탓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태욱은 그들은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들이라며 더 이상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윤희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운 손가락에 키스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바로 그날 결혼식장에서 너를 선택한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윤희는 태욱의 가슴에 기대어 나 역시 당신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축하 불꽃이 터지며 화려한 술을 놓았고, 두 사람은 그 불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 세상에 어떤 풍파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윤희를 안고 난간에 기대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이것보다 더 빛날 것이라고 약속했고, 윤희는 그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은 다시 한번 깊은 키스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은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